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오늘은 100년 뒤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라는 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리처드 컬슨이라는 분이신데요. 1997년에 이 책을 펴냈는데 무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101주 동안이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46살의 나이에 안타깝게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항상 오늘이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항상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프롤로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로운 삶에 필요한 두 가지. 나쁜 소식, 불편한 사람, 실망스러운 결과처럼 좋지 않은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특정한 반응을 내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은 보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들이지요. 과도하게 감정을 표출하고 지나치게 화를 내며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착하게 하는 겁니다. 기분이 언짢고 화가 나며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로 작은 일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좌절감을 느낄 뿐 아니라 결국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놓치고 우리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화나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인생을 늘 전쟁터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며 바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심각해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극적인 드라마를 하나씩 해결하려 애만 쓰다가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맙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모든 일이 정말로 다 심각한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사실마저 완전히 잊고 마는 것이죠.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 습관을 갖게 될 때 비로소 결코 해결할 수 없을 듯했던 문제들이 사실은 쉽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스트레스를 안겨줬던 심각한 문제조차 예전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다행히도 세상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삶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요. 부드럽고 품위가 넘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삶을 대하는 이 새로운 방식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가 더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저의 개인적 일화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중요한 교훈을 확신시켜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정수를 담고 있으며 곧 알게 되겠지만 이 책 제목의 씨앗이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1년 전쯤 한 외국 출판사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 책인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의 번역판 출간을 위해 베스트셀러 작가인 웨인 다이어 박사의 추천사를 받아주었으면 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다이어 박사가 저의 이전 책의 추천사를 써주긴 했지만 이번에도 써줄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시도는 해보겠다고 전했지요. 그렇게 요청서를 보냈지만 다이어 박사에게서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저는 다이어 박사가 너무 바쁘거나
추천사를 써줄 의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결정을 존중했고 새로운 책 홍보에 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국 출판사 측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6개월 후에 배달되어 온 번역서의 표지를 보고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저의 이전 책을 위해 써준 추천의 글이 고스란히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출판사는 이전 책을 위해 다이어 박사가 써준 글을 새 책에 다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그 일로 인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에 에이전시에 연락했고 에이전시는 곧바로 외국 출판사에 연락을 취해 당장 서가에서 모든 책을 수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이어 박사에게 직접 사과의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있는지 자세히 적었죠. 그가 뭐라고 회신할지 노심초사하며 편지를 보낸 지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마침내 그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리처드,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2가지 규칙이 있어요. 하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아요. 2번째는 모든 것은 다 사소할 뿐입니다. 추천사는 그냥 두는 걸로 하시죠. 이게 전부였어요. 훈계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불편한 감정도 마찰도 없었죠. 자신의 이름이 명백하게 잘못 사용되었는데도 다이어 박사는 품위 있고 겸손하게 반응했습니다. 조금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평온하고 품위 있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좀 더 포용하는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도운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들과 함께 스트레스, 인간관계, 직장 문제, 중독과 집착, 일반적인 좌절감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지요. 이 책에서는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품위 있는 모습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전략들이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의 고객들과 독자들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 스스로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저항이 적은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보다 넓은 관점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더 느긋한 삶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살면서 발생하는 개별 사건들 뿐 아니라 인생에서 직면하게 될 가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이 전략들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당신 또한 알게 될 겁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고 한들 삶이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훨씬 부드럽고 온화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죠. 동양의 참선 철학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어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 대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이 물 흐르듯 흘러갈 것입니다. 또 신학자 라인홀트 니부어의 평온을 비는 기도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며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전략들을 실천한다면 인생을 조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다음 2가지 규칙을 반드시 몸에 익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하나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다. 이 전략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더욱 평온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프롤로그가 간결하면서 매우 잔잔한 감동을 주는 듯합니다. 자, 내용 중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해봐요. 어떤 이에게는 좀 섬뜩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보낸 시간들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거의 모든 이들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했었다며 후회합니다. 거의 예외 없이 사소한 것에 그렇게 목숨 걸지 말았어야 했다고, 그 대신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좋아하는 활동을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죠.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가진 인생의 걱정거리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는 일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자신의 인생에 꼭 필요한 변화를 결단하게 합니다. 조금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그 과정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할 수 있죠. 저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이 연습을 통해 인생을 바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나쁜 기분에 자신을 내맡기지 말아요. 기분이란 정말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기분은 당신을 속여 삶이 실제보다 훨씬 안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는 삶이 멋지게만 보이고 균형 잡힌 시각, 상식, 지혜가 넘쳐나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술술 풀리고요. 심지어 비난조차 너끈히 받아 넘깁니다. 이와 반대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삶이 견디기 힘들 만큼 심각해지지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개인적인 위해로 받아들여지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모두 악의에서 비롯된 것만 같이 느껴지고요. 요점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이 늘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대신 자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아니 1시간 만에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기분 좋은 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는 아내, 자신의 직장,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과거의 기억도 온통 장밋빛으로 빛납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그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아내가 짜증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자신이 하는 일이 싫어지고 고물 자동차는 팔아치우고 싶습니다. 자신의 커리어에는 이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처럼 기분이 엉망일 때 그에게 어린 시절이 어땠냐고 묻는다면 분명 너무나 비참했다고 대답할 겁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부모의 탓으로 돌릴지도 모르겠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이토록 극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스꽝스럽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기분이 나쁠 때면 균형 잡힌 시각을 잃게 되고
모든 일은 비상사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지면 모든 게 좋아져 보이고 기분이 나빴을 때의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지요. 말하자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일터, 자동차뿐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 등이 기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기분 탓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삶 전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곤 합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한두 시간 만에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이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갑자기 나빠지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기분이 든다고 해도 그 기분에 머물러 있는 대신 삶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해 봐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 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함이 느껴지는 건 당연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인간의 감정은 억지로 피할 수는 없다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간과 함께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기분이 나쁠 때 구태여 자신의 삶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서적 자살 행위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정말 문제가 있다면 기분이 나아졌을 때도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테지요.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냥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어떤 이유로든 기분이 나빠지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네, 분명 그럴 겁니다. 계획 변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일단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나면 그 계획을 무시한 채 흘러가는 대로 두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또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배워왔고 또 어느 정도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칫하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휘말리기 쉬우며 타인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아예 무관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 글쓰기는 대개 아침에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시간을 즐기죠. 이 책을 예로 들자면 다른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매일 한두 가지 전략을 다루는 글을 쓰겠다는 목표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4살인 딸 아이가 평소보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저를 찾아 위층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죠.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런 예도 있습니다. 사무실에 일하러 가기 전에 아침 조깅을 하려는 목표를 세워둡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긴급한 전화가 와서 조깅을 건너뛰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누구나 잠재적인 돌발 상황을 무수히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레 계획을 변경해야 하거나 진행될 거라고 믿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누군가가 하겠다고 약속했던 일을 하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거나 당신의 일정을 누군가 말도 없이 바꿔놓거나 계획과는 달리 남은 시간이 적거나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글쓰기 일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4살짜리 아이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 순간 그 부름에 응답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30분 조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토록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좀 더 보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계획을 반드시 지키는 일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법을 배우는 일인가요? 좀 더 평온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계획에 엄격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발견한 또 하나의 유용한 훈련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 중 일부는 반드시 변경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해 두는 겁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마음속에 미리 받아들여 두면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죠. 예상했던 불가피한 일이 결국 터졌군. 좀 더 유연한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시작될 수 있는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보다 느긋한 사람이 되면서도 일이 전보다 늦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와 걱정에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니 생산성과 효율성은 전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또한 한 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 역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해도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요. 100년 후 우리는 세상에 없음을 기억하세요. 최근에 친한 친구 패티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부터 얻은 한 가지 지혜를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삶을 바라보는 훌륭한 관점 하나를 얻을 수 있었죠.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100년은 그다지 긴 세월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에 우리는 모두 세상을 떠나 있을 거라는 점이죠. 이 생각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알게 됩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거나 열쇠를 집안에 두고 나왔는데 문이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0년 후에 이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했던 일이나 당신이 매일 밤을 새우며 일하는 것은요? 지저분한 집이나 망가진 컴퓨터는 어떤가요? 고대하던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된 일, 원하던 자동차를 살 수 없게 된 일,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없게 된 일은요? 100년 후에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깊어질 겁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저는 일터에서 있었던 작은 위기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잔뜩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이 겹치는 바람에 같은 시간에 두 고객이 동시에 내방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저를 과도한 스트레스와 지나친 긴장으로부터 구해준 생각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 순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그 상황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고객 중 한 사람이 기꺼이 예약을 변경하는 데 동의해 주었죠. 늘 그렇듯이 쉽게 큰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소한 일이었던 겁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정말 그럴지도 몰라요. 당신은 언제 세상을 떠나게 될까요? 50년 후에? 20년 후에? 10년 후? 5년 후? 아니면 오늘? 지난번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저는 뉴스를 듣다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죽은 저 사람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했을까? 그는 인생을 잘 살았을까? 충분히 사랑하며 살았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받은 편지 하면은 마치지 못한 할 일들이 여전히 쌓여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마치 영원히 살기라도 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마음 깊은 곳에 진정 원하는 것들을 담아두고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말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좋은 친구를 만나러 가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고 마라톤을 하고 진심 어린 편지를 쓰고 자녀와 함께 소풍을 가고 명상을 배우고 좀 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등 우리가 마음 깊이 원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우리는 정교하고 세련된 근거들을 그럴듯하게 꺼내 놓으면서 미루기를 정당화합니다. 그래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말죠.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 결국 그 이유는 그대로 우리의 한계가 되어버립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네요. 바로 오늘이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모하게 살라거나 책임감을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저 삶이 진정 얼마나 소중한지를 당신에게 일깨워주고 싶을 뿐입니다. 언젠가 제 친구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심각하게 살기엔 너무 소중해.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달을 수 있었죠. 저는 이 책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에게 계속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전략들 가운데 가장 기본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아요. 당신의 행복과 평온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책을 마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세요.